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이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안 다룰 수 없는 얘기인데요. 성폭행에 연루되어 또 비리, 억대 금품수수 혐의 이어서 이번에는 여야 망라해서 자녀 취업 청탁 의혹. 자,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국회가 맞나 싶은데요. 우리 정치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게요. 지금 현재 어쨌든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18명에 이르렀다 그러거든요. 네.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윤리심사에 회부된 국회의원이 지금 2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 가까운 숫자가 이런저런 윤리 문제라든지 범죄와 관련돼서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네.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상황에 2015년에 대한민국의 이 국민을 대신한다는 의원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특히 청년 실업 문제 네. 가장 국회에서 앞장서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들 실업 문제만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공적 의식, 공인 의식이 있는 것인지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네, 소국장님. 자, 안 그래도 지금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네. 이게 야당은 윤우덕 의원이요. 여당은 김태원 의원. 자녀 취업 특혜 논란. 이게 정말 국민적 공분이 큰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네. 좋은 사회,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국회의원을 뽑은 건데 그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그러니까 사적으로 권력을 사용한 사건이다. 일종의. 이것은 좀 지역구를 위한 거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구의 어떤 행사 등을 위해서 뭐 물품을 기업으로부터 협찬받아도 됐다든지 이런 것은 같은 청탁이라도 조금 다른 성격인데 이건 순전히 내 아들을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좋은 자리로 보내기 위한 뭐 일종의 그런 걸로 자신의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정말 굉장히 공분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사실 이게 외국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회의원직 유지 자체가 어렵죠. 우리는 그동안에 음성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표면화되면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도덕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 힘든 사회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 시대에 뒤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우덕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잘못을 인정한다. 네, 사과했죠. 네, 사과를 하고 따님도 어쨌든 그 회사에서 퇴직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여론의 비판이 워낙 거세지니까 마지못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초기에는 뭐라 그랬냐면 나 청탁한 거 아니다. 우리 딸내미가 거기에 지원한 그 사실 자체만 대표이사에게 알렸고 혹시 실력이 되면 뭐 좀 써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애매하게 자기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 지역구에 있는 회사의 대표에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그게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관계를 또 왜곡한 게 뭐냐면 원래 LG 디스플레이에서는 최초에 3년 이상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 변호사를 뽑겠다라고 네. 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회사에서는 이 경력 변호사는 경력 변호사대로 따로 뽑고 사실은 이 윤 의원 따님 같은 경우는 그해 4월에 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요건에 아예 안 맞는 상태에서 원서를 냈고 사실은 공고하고 다르게 추가로 한 명을 그냥 아예 공고에 없는 사람을 별도로 뽑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은 윤우덕의 청탁, 윤우덕 의원의 청탁이나 압력에 의해서 채용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초의 해명은 정말로 이렇게 상쾌하지 못했어요. 보면 본인 변명 위주의 일종의 뉘앙스를 살짝 네. 속여가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비난의 소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룰까지 변경하면서 말이죠. 예. 그랬는데 지금 이 소국장님. 네. 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고 지금 당에서 이제 조사를 진행해서 다음 네. 주에 아마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도 그러니까 부인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의 어떤 의혹이 있는 거죠. 일단 정무법무공단에서 원래는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를 뽑는다. 네. 이렇게 이제 공고를 냈다가 그걸 단순히 2달 뒤에 바꿔서 그냥 법조 경력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채용한 사람이 현직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이었다. 그 당시 법무공단의 이사장은 또 김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바로 인접 지역구인 손나무계 이사장이었다. 네.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일반인들이 딱 생각하기에 이거 그림 빤하고만 뭐 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뭐 국회의원이나 어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내 아들 좀 채용해 줘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김 변호사는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좀 알아봐 달라.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 혹시 어떻게 되는지 미리 좀 알려달라. 뭐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 그 합격시켜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태원 의원의 경우도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아직 뭐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뭐 그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이 봐야죠. 김 의원의 뭐 부인이 맞다고 치면요. 이 아들이 11월에 그 정부 법무공단에 합격했는데 4개월 후에 출근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급해서 사람을 뽑아놓고 왜 4개월 후에 그 당시 지원자 중에서는 바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네. 로스쿨 성적이 그 채용된 김 의원의 아들보다 더 좋은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 바로 근무도 못하고 몇 개월 뒤에 근무해야 된 이 사람을 굳이 채용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그렇죠. 과거에도요. 네. 이제 기존에도 이 정부 법무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5년 이상 경력자만 뽑았거든요.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에 관행에도 안 맞는 채용인 건데 이게. 자, 이제 막 얘기가 시작됐는데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김경진 변호사 또 이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3부에서 잠깐 이 무리를 빚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갑의 횡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정말 갑이 맞습니까? 갑이에요? 갑 중에 갑이죠. 슈퍼갑이에요? 슈퍼갑이죠. 아니 당장에 인사청문회 때나 국정감사할 때 이분들이 말하는 억센트나 자세 톤을 보면 얼마만큼 갑 중에 갑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이 고위직 공직자들 보고 있으면 아니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든지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을 자유자재로 호통치고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정감시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 권능을 부여해 주는데. 그 입법부의 권한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실은 보면은 이게 그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능 이상의 것들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갑 중에 갑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 윤호덕 의원 사건 생기고 나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을 지키기 위원회 당시에 윤호덕 의원이 의원이었는데 겉으로는 재벌 감시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재벌에 대해서 자식 어떤 취업 청탁이나 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거는 뭐냐 이게 뭐 이게 일종의 강도 비슷한 행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직설적인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상임위 소속의 자기 소관 상임위 소속의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 부탁하고 있는 의원들 지금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뒤에 우리 주기적으로 보면 한 4, 5개월에 한 번씩 사진이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고스란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 보면 자기 처남 한 1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다, 안 한 상태에서 근 10억 가까운 돈을 받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보면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갑 중에 갑인가가 확연히 드러난다. 소국장님 그런데 네. 국민들이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 국민들 그 현장에 가면 이제 머리를 깊숙이 숙이죠. 선거 때만. 지역에 가서는 이제 을이 되는 거고 네. 올라오면 이제 갑이 되는 건데 저는 이번 사건이 이게 사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청탁 네. 그런 경우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아주 제대로 드러난 것인데, 네. 그러니까 그전에도 보면은 뭐 비서관이나 보좌관에 친인척 채용하는 거, 그리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업체 이런 데다가 다른 쪽에 압력을 넣어서 그쪽에 물량을 주도록 하는 거, 네. 많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 이건 뭐 진보 보수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지금 뭐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건 세습 사회가 됐다 우리 사회는. 저는 이번 사건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이제 경제 성장이 그동안 고도 성장,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취업이 잘 됐어요. 지금 40대 중반 넘어가는 이 세대만 해도 사실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뭐 여러 개의 기업들 원서 또 합격해가지고 골라서 가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뛰어난 뭐 몇 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잘하고 아주 뭐 토익 실력, 토플 실력이 뛰어나도 네.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뛰어난 인재들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드러나는 것은 윤호덕 김태원 의원의 경우지만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힘 있는 관료, 뭐 언론도 들어가겠죠. 네. 힘 있는 집단들의 어떤 자녀들 이런 쪽이 지금 보면은 이 취업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밀려듭니다.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케이스만 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이른바 세습 사회,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그 힘을 이어받아가는 이러한 현상을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케이스다. 그러니까 소 국장님 말씀이 정확한 진단인 게 네. 사실은 저만 해도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이 논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논두렁 정도를 받고 태어났거든요. 속칭에. 근데 지금은 그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죠. 네. 서울대, 연세대, 소위 명문대학. 소위 명문대학. 강남 3구 출신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그냥 특정 지역으로 집중이 돼 있고 네. 그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특정 계층을 절대적으로 지금 장악하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지금 젊은이들 중에 80%가 대학을 졸업하는데 네. 그 극히 소수의 특정 지역 출신 또는 특정 계층 출신을 제외하고는 과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 세대처럼 가령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학력고사 잘 봤다. 또는 네. 저 고시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 합격, 사법고시 합격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생긴다. 지금 더 이상 그걸 바랄 수 없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둘 다 로스쿨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로스쿨이면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1년에 한 1억 정도 학비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 자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거든요. 그 자체가.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상류층인데 그 자녀들을 또 그 상류층의 바운더리 넣기 위해서 아버지가 압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시 거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스쿨을 못 가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권력과 지위가 없는 이 수많은 이른바 청년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두 분 이야기를 여기에 듣고 울분을 있으니까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 아주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가 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요. 아니 저희 때만 해도 학력고사 점수 몇 점 하고 딱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 이 몇 점이면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갈 수 있다가 분명하게 예측 가능했던 시절이거든요. 사정표라고 있었죠. 네. 고시 합격하면 나 사법고시 평균 점수 몇 점. 그다음에 이거 연수원 나올 때 평균 점수나 등수 몇 등 하면 나는 판사 인간 하면은 뭐 가령 어느 지역 정도 예상 배치 이게 딱 네. 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회였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우리 사회가 다양화 여러 어떤 뭐랄까 이 심도 깊은 융복합 사회라는 이 명분으로 인해서 기준이 모호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수시, 특차 뭐 여러 가지 뽑는 기준이 생겼고 로스쿨이 생기다 보니까 이 로스쿨 내부에서 격차라든지 또 변호사 시험 점수 이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되면서 일단 어떻게든지 나오기만 하면 그다음에는 집안 좋은 그 기준으로 해서 그냥 어딘가 꽂혀질 수 있는 이 명확한 기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그 인사 청탁에 대한 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엄벌하는 거.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만의 경우 이번에 이제 정부 법무공단은 정부 그렇죠. 기관이니까 그렇죠.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탁에 의해서 인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네. 겉으로는 뭐 개방형 직위 공모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유력자의 그 자제를 아들 딸을 내정을 해놓고 그냥 들러리 세워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자제만이 아니라 네. 지금 이 저 황우여 사회부총리 이제 부인하고 계신데 전 보좌관이 뭐 대학에 지금 교수로 임용됐는데 네. 이것도 형평성이 좀 어긋난 것 같다라는 의혹 제기가 또 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보면 이 채용 기준을 냈거든요.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기준은 있죠. 네. 근데 실은 그 기준 자체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기준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예 네.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요. 그러면 놓고.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채용했다고 하는데 실은 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인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이 윤우덕 의원이라든지 김태훈 의원 문제가 심각한 게 이번 기회에 이거는 그분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취업 청탁 한두 번이냐. 이게 한국 사회에 만연한 건데 왜 우리만 가지고 지금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이 자체부터 엄정하게 대응을 해서 일벌백계로 뽐대를 보여놔야만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 더 이상 취업 청탁이 이렇게 쉽게 발붙이기 어려운 이런 네.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개인적인 결단이나 그런 걸로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도적으로 이 인사 청탁의 문제를 어떤 뭐 형법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건 너무 김 변호사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법조항이 없다면 그걸 만들어서 이걸 거의 어떤 뇌물죄에 준하는 굉장히 강하게 이걸 다스려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탁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정말 그걸 떠나서 엄정하게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인사를 채용을 하지 그냥 뭐 이걸 하나의 케이스로 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이미 저는 우리 사회 정도가 지났다.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제도화해야 한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뭐 4대 악이 있습니다. 불량식품도 들어있는데요. 5대 악으로 해서 인사청탁도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엄벌해야 된다. 오죽했으면요.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간에 아버지가 부모가 유력 집안의 자제로서 뭔가 청탁이나 백을 동원해서 판사가 됐건 검사가 됐건 아니면 유력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간 리스트를 정리해서 그게 떠들고 있답니다. 카드라 그래요? 통신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 1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대략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력 집안의 자제로서 로스쿨 들어가서 쑥쑥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까 소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어서 간신히 로스쿨 들어가서 집안의 전 재산 투자해서 로스쿨 나왔는데 나중에 취업할 길이 없어서 그저 그냥 월급여 200만 원 받고 그냥 간신히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나마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로스쿨이라도 나왔으면 우리 사회에 그래도 기득권층에 들어간 셈인데 그것조차도 안 된 지방대학 나와서 취업 못하고 있는 40, 50% 젊은 청춘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게 얼만큼 큰 범죄고 문제인가 이걸 사실 국회의원들이 아니 지난번에 그 6월 달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감사원에서도 감사원 전 사무총장, 또 현 국장, 또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3명이 딱 감사원에 합격을 한 거예요. 네. 전에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거 뭐 그때 조금 되다가 반짝하다 사라졌지만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른바 공정성, 사회적인 공정성, 공정 경쟁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문제만 진단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 있어서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 내에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왜 작동을 안 해요? 뭐 자기 식구니까 그냥 열심히 엄정하게 조사하는 척하다가 흐지부지 됩니까? 국민의 관심사가 사그러지는 순간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당내의 재심 3심 절차를 거쳐서 깎아주고 하면서 그냥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내가 아니고 국회 자체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자체도 국회의원 내부의 윤리심사 기능은 사실상 작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야 똑같이 지금 7명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 국회의원들이란 말입니다. 그 위원들이. 물론 그래서 이제 이번 국회에서부터 외부의 자문위원을 8명 뒀어요. 네. 자문 의견을 존중한다 해가지고. 근데 결정은 어쨌건 이 현지 국회의원들 15명이서 동료 의원에 대한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구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한 6대4나 7대3은 외부 6, 외부 7 하고 내부는 줄여야 엄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심사와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그리고 그 조치도 4가지로 딱 돼 있거든요. 공개 사과, 공개 경고, 그리고 30일 동안 출석 정지, 그다음에 제명. 그렇죠. 이렇게 딱 4가지만 돼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뭐 6개월간 세비를 토해내게 한다든지 네. 뭔가 좀 그런 식의 실질적인 그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내용도 바꾸고 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편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서 가령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결정을 안 내리면
윤리특위위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뭔가 제재를 준다면 반드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재밌는 제안이네요. 윤리위가 제 몫을 다 하지 못하면 윤리위원을 징계한다. 네. 그에 앞서서 일단 위원 구성을 바꿔야 됩니다. 일단 위원 구성을 바꿔야 되고 객관화해야 되고 참 이게 안타까운 문제 짚어보면서 지금 오늘 이 국회의원 300명 동결안, 선거제도 논의, 공회전하는 문제도 다뤄야 되는데 시간 다 갔어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 어쨌든 뭔가 바로 서야 그 다음에 정치를 하든 일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참 안타까운데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국회의원들 왜 일어나 가지고 3부 4부 시간을 다 썼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남아있는 과제들 계속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